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1회차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개략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 갈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험 생활 공부하시면 어느 시절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1년의 과정을 쭉 이렇게 커리큘럼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 저도 항상 매 시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뭐 이렇게 3, 4월까지, 1, 2, 3, 4월까지 뭐 집중반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사인사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보고 할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양심을 걸고 어느 시기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지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더라도 그 시험에 항상 준거 기준이 되는 어떤 그 학습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고, 그 기출의 어떤 흐름이랄까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많이 반복하시고 좀 이렇게 직접 써보시고, 아시겠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충실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정한 12주의 과정이 끝났을 때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역량까지가 좀 많이 배양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해당 지금 진도 나가는 순서라고 할까, 이게 문제가 제공되는 어떤 순서는 저 집중반 교재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치학 일반론하고 이제 정치 사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 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반 순서대로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정치학 일반론부터 들어간다면 이제 기출 흐름 해가지고 이제 표로 작성한 거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집중반 교재에서는 이제 금년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모든 기출 문제를 수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5, 6월부터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역대 기출 문제를 웬만한 것들은 다 수록하려고 이제 의미를 갖는 것들에 한해서 최대한 그래도 반영해서 모든 걸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번 문제가 이제 94년도 이렇게 객관식으로 한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확장 개념으로서 1-1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창작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응용하고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랄까 그런 식으로 창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넘버링 자체가 기출 문제가 되게 많은 어떤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1회차에 나갔던 자료 속에서는 루소 쪽인데요. 그러면 몇 페이지인가요? 예. 22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22페이지를 잠깐 1회차에서 봐주시면,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나온 문제고요. 22페이지 눈으로만 잠깐 봐주시면, 그 다음에 6-1번이 자 2011년 객관식 문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6-2번 같은 경우는 2022년 전공 A 문제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루소에 관련해서만 기출 문제가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넘버링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로 갈 수밖에 없지만 기출에 관련한 어떤 연도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일단 넘버링이 나와 있고 연도까지 기입된 거는 기출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만약에 연도가 기입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활용한 뭐 저의 창작 문제 또는 응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공부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치학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직강으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학원에서 좀 일찍 좀 오셔서 문제를 먼저 한번 검토해 보라는 시간을 좀 가져라, 그렇게 전달이 좀 됐죠. 그래서 먼저 풀어보지 않고 오셔가지고 모범 답안 비슷하게 제가 불러드리는 거 적고, 그다음에 그런 걸 반복해서 기억하시려고 하는 학습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그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 먼저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것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하게 되면 뭐 연습장이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그 고민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그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쌓여가고 학습의 내용이 숙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적절하게 꺼내 쓰는 거. 그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 개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에 관련해서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인 상태에서 김현중이가 일러주는 모범답안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계속 암기하는 형식으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내가 꺼낼 수 있는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것들이 길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미리 작성해보고 그것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런 과정으로 좀 임해 주시면 훨씬 더 그런 어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해결 능력의 배양과 함께 장기적인 기억으로 전환되기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기억으로서도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으로는 그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 챕터, 예를 들어서 출제 가능한 어떤 그 중요 파트만 좀 다루거나 그러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 영역이, 이 주제가 나온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시겠죠? 그 해당이 나온다면이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정이 끝났을 때는 정치학 처음부터 제 집중반 교재로 얘기한다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어느 정도 한번 다 다루게 되게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지적해드리고 그런 걸 소개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체 범위를 아울러서 다 다루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고 좀 그래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령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미리 한번 써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쓰지 못하는 얘기가 많고 또 그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어떤 고충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 좌절하지 않기, 절대 실망하지 않기. 우리는 뭐니까? 지금은 과정이니까.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실력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 최종적인 어떤 실력은 마지막 시험 직전에 나오면 돼요. 근데 너무 조급하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이거 하나, 이 제시문을 읽고 내가 플라톤인지를 몰랐어.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와 어떤 용어와 그런 것들을 쓰지 못했다고 할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기. 아시겠죠? 그래서 좀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면서 하나하나씩 보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채워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학 일반론에 관련해서는 그 서다평 이후에는 딱 하나 나온 게 데이비 이스턴의 정치의 정의에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 쓰는 거, 기입형으로. 아시겠죠? 그 한 문제가 서다평 이후에 나왔고, 그 이전에 보면 뭐 정치의 성격이랄까, 그 다음에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에 관련된 얘기가 예전에 어떤 서다평 이전에, 객관식 이전에 어떤 기출의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은 영역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정치학 일반에 관련한 기초적인 것들을 좀 다루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학자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냥 가볍게 처리하시면 돼요. 두베르지가 얘기했네. 그죠? 우리가 이제 두베르지라고 하는 사람 학자 하게 되면 더 기억해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두베르지의 명제죠. 예, 그러니까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에 관련된 연관성. 두베르지 명제 생각나시죠? 그때 언급했던 학자고 두베르지 하게 되면 그래서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저 막 망라해서 할게요. 한 바퀴 우리는 다 돌렸으니까 단순 다수제로 하게 되면 정당 체계 뭐로 가고 양당제로 가고 이것까지 다 적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가볍게 들으시면서 상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비례대표제 하게 되면 다당제로 가고 그다음에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면 다당제로 가는데 정당 간 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자, 예, 그때 나왔던 학자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1번 문제를 왜 수록했냐면 이 사람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야누스 신해상과 같은 무슨 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양면성. 자, 됐죠? 자, 그러면 정치의 성격에서 1번 성격이 뭐라고요?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그러면 자, 1-1번 이제 변형 문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사회적인 한번 볼게요. 사회적인 대립 때문에 형성된 정치적 쟁점은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양면성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양면성. 자, 양면성은 서로 대립하는 양측이 각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두 가치가 작용하게 되고 그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정치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자, 됐죠? 이렇게 정치는 상반된 가치와 믿음, 자, 감정을 내포하는 것에 이해된다. 또한 여기까지 이제 정치의 성격에서 이제 첫 번째 성격 뭐가 나왔어요? 양면성이 나왔죠. 이제 두 번째, 또한 정치는 무엇의 성격도 지닌다. 개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립하는 다른 가치들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일련의 행위는 곧 상대방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니은번 권력성이에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권력성이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정치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교과서에 근거해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두 가지 성격. 첫 번째 뭐라고요? 양면성. 두 번째는요. 한쪽은 그러면 이렇게 대립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한쪽은 다른 한쪽을 뭐 하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우세하려고 하겠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속성은 뭐라고요? 성격은 권력성이에요. 권력성. 자, 됐죠? 그래서 정치는 일종의 힘겨루기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자, 세 번째 패러그램.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시대 정신, 사회적 상황, 관련된 집단의 요구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공적인 대화, 토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 행위는 자, 이런 권력성과 무슨 성이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력 있게 수행하려면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가 있고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서로 권력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제압하려고 하면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걸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된다면 그 정치 지도자가 행사하는 정치 권력이 안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라고요? 권력성, 양면성. 니은에 해당하는 건 권력성.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거는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그래서 계속 성자 돌림으로 계속 같은 발음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자 작성 방법에서 두 번째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쓰고 그러면 정당성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요건 두 가지예요. 정당성의 구체적인 요건 두 가지. 자, 첫 번째 무슨 성? 합법성. 두 번째 무슨 성? 도덕성입니다. 권력론 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권력론 할 때 정치 권력이 갖춰야 될 요건에서 정당성.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합법성과 도덕성으로 구성된다. 됐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 요건 두 가지를 뭐하라? 서술하라죠. 그죠?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서술이고. 그죠? 그러니까 합법성이라고 하는 건 권력의 뭐요? 획득과 뭐예요? 행사 과정이 법에
근거해야 되고 하여 권력이 획득되고 법률의 근거에서 행사돼야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 권력 행사의 어떤 측면이에요? 형식적인 측면입니까? 내용적인 측면입니까? 내용적인 측면이죠. 자, 권력 행사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적인 측면으로서 이 국가 권력이 자, 민주적 기본 가치를 뭐 해야 된다? 구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권력성과 합법 저기 뭐냐 양면성하고 권력성만 내고 싶진 않아서 그죠? 그것과 연관 개념으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후자예요, 후자.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갖춰야 될 요건 뭐라고요? 정당성인데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의 어떤 획득이 합법적인 선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의 근거에서 행사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합법성.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 권력의 행사 내용이 자, 민주적 기본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페이지를 보시면 1-2번인데요. 1-2번은 자, 기억, 니은 못 쓰셨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쵸?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베르제가 아까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했죠? 라고 했을 때 개론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에 두 가지 얼굴이 있대요. 그 야누스 신의 상이라고 두 가지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첫 번째 기억은 투쟁이에요. 투쟁.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양면성이라고 한다면 그 양면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의 단어는 뭐라고요? 투쟁.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요? 질서. 됐죠?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에 문장을 끝맺고 있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투쟁으로서의 정치를 강조하는 어떤 그 관점을 뭐라고 그래요? 국제정치 쪽으로 확장을 좀 시켜볼까요? 무슨 주의?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고 질서로서의 정치를 강조하는 견해를 뭐라고 합니까?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두 대립하는 또는 주된 논쟁이 되고 있는 두 관점을 우리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뿌리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끊어버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정리하신다면 정치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첫 번째 무슨 성? 양면성이 있고 두 번째 무슨 성이 있다? 권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론서 수준에서는 자,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한다. 하나는 뭐라고요? 투쟁과 질서다. 그것의 대표적인 어떤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권력성이다. 됐죠? 자, 따라서 정치 현상은 항상 대립,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게 요구되는 것은 권력의 무슨 성이다? 정당성이다. 됐죠?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무슨 성과 합법성과 내용적인 무슨 성? 도덕성으로 구성된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특정한 용어와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정리되신 분들은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기출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수용되는 이거는 자, 모두 다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자, 저하고 처음 하시는 분 아닌
정치라고 한다면 다 맞출 수 있죠. 그죠? 데이비 이스턴이의 정치의 정의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치의 무슨적 배분, 권위적 배분이다. 그래서 자, 2번에 들어갈 단어는 권위라고 쓰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2-1번으로 좀 확장을 시켜보면,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가 이제 뭐냐,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줄? 아니, 그 네 번째 줄 중간에 컴마 옆에. 인간의 정치적 삶이 인간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볼 때 이러한 인간의 정치적 활동은 그 사회에 가치 있는 것들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러한 정치 현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의 무엇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 작성 방법에서 두 번째 요구되는 거는 정치 현상이 필요한 이유는 대립과 갈등을 뭐해서 조정해서, 그죠? 그래서 조정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자 필요한 이유다. 다시 한번 그래서 두 번째 모범 답안을 좀 제시해 드리면 다양한 대립과 사회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뭐해서 조정,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이랍니다. 누가요? 교과서가요. 교과서에서 정치의 기능하게 되면 뭐라고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서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드 이스턴이 이제, 자, 디귿에 해당하는 개념 뭐죠? 아, 기억은, 예, 권위라고 쓰시면 되겠고, 디귿에 해당하는 건 투입.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건 산출. 자, 그 다음에, 미음에 해당하는 건 환류. 자, 이렇게 정리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부터는 전부 다 투입, 산출, 모형, 작살내기예요. 투입, 산출, 모형, 작살내기고, 자, 3번 문제는 옛날 객관식 문제인데요.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B에 해당하는 건 요구, 지지라고 한번 외우셨을 거예요. 요구와 지지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요구, 지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구와 지지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또는 제도들 떠올리시면 되는데 정답은 몇 번? 그래서 1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선거나 여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정치 체제에 다양한 요구들이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지지도 투입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는데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동의하고 지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빠졌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으로만 동의, 지지라고 하는 건 같은 개념으로만 묶여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이제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딱 캐치할 사항은 뭐냐면 요구, 지지 알아두자는 거예요. 투입이라고 하는 건 뭐로, 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 요구와 지지로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3-1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밑에 정치 과정의 체계에는 A와 B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투입 요인들이 있대요. 투입 요인이 두 가지인데 A는 체계에 들어가서 통제되거나 일정 정도 여과되어야 하는 도전적 요인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요구예요, 그게. 요구. 자, 그 다음에 B는 체계의 작동과 존속에 힘을 보태주고 도움을 주는 필수적 요인이래요. 뭐니까? 지지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건 지지. 한편 정치 체계에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들은 C를 통해서 다음의 투입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C는 환류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구 지지라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도 다룰 수 있다 정도 가볍게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3-2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계로부터 뭐예요? 산출되는 전환 과정이니까 자, 가로에 해당하는 걸 저 위로 한번 보시면 3번 문제 한번 위로 한번 보시면 뭐예요? 정책과 결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답 3번 고르시면 되죠. 정책이나 권위적인 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번. 결정된 정책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뭐겠습니까? 1번. 다시 한번. 결정된 정책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뭐예요? 1번. 환류. 그 다음에 2번.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힘. 투입이죠, 투입. 그 다음에 4번. 가치가 특정 방식으로 배분되기 바라는 욕망의 표현. 요구죠, 요구. 그러니까 요구는 또 투입의 하나의 요인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3번은 체계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데이비드 이스턴이죠.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윗줄 한번 쳐볼게요. 체계 이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정치 체계를 자, 뭐라고 규정하고 그랬어요?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아마 쓰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민주정부래요. 자, 뭐라고요? 민주정부. 민주주의 정부래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이스턴은 자, 이렇게 투입과 산출을 통해서 환류의 작용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정치 체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민주주의 정부라고. 민주주의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나는 왜 못 썼을까? 지금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아, 이스턴은 이런 식으로 투입 산출 모형에 의해서 자,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잘 구현해 나가고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정치 체제를 뭐라고 했다? 민주주의 정부라고 얘기했다. 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했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을 다음까지 설명한다. 이제 투입, 산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디귿이 뭐죠? 정책 결정 기구죠? 투입, 산출까지 제가 밑줄을 다 치긴 했는데, 자, 투입, 산출 막 그런 것들은 다 다뤘으니까 이번에 뺐고, 그래서 정책 결정 기구, 디귿에 밑줄 쳐 있는 게 정책 결정 기구예요. 에 해당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그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주체는 뭐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국가기관들이잖아요. 그죠? 와 관련해서 현대사회의 특징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를 제시하랍니다. 누가 세지고 있어요? 행정부가 세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정답은 뭐였죠? 행정국가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작성범위의 두 번째는 행정국가화 현상이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라. 행정국가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라고 하는 건 제 교재에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3-4번 밑에 나와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그래서 3-3번이나 3-4번 문제를 통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국가화의 현상 박살내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국가화 현상을 만약에 출제하고 싶을 때 3-4번 형식으로 낼 수도 그냥 그 문제만 접근해서 낼 수도 있고 데이비드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과 관련해서도 낼 수 있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행정국가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라고 했을 때 자, 모범 답안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3-4번 문장 자체예요. 3-4번의 문장 자체에서 자, 다섯 번째 줄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행정국가화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여기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 자, 지금 무슨 부가 세지고 있으니까 행정부가 독주하는 거니까 누구를 강화시키자? 의회예요, 의회.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방법.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법.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입법조사처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됐죠? 이거는 부연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먼저 제시가 돼야 될 거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본질적 내용이죠. 그래서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그 밑에 줄 나와 있죠. 둘째는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뭐하고 강화시키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통제를 뭐하자? 강화시키자는 거죠. 됐죠? 그러면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를 강화시키는 방안의 대표적인 제도가 그 밑에 줄 뭐가 있고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그 옴부즈만 제도는 이제 보편적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자 뭐죠? 디귿이니까
예, 디귿이죠. 뭐예요? 국민권익위원회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기입형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3-4번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건 행정국가화 현상이에요. 3-4번까지 연관을 지으면. 자, 그래서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행정국가화 현상을 해결하게 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 암기 되세요? 되세요? 자, 첫 번째 뭘 강화시키자? 의회의 기능 역할을 강화시키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를 통한 또 예가 있다면 뭐 입법조사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제도, 자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뭐라고요? 행정부에 관한 직접적인 통제, 감시를 강화시키는 방법. 그 대표적인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고 한국적 어떤 제도가 권익위원회다. 국민권익위원회.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암기를 똘똘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해서 만약에 뭐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 더 그것만 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4번의 이제 두 번째 건데, 자, 이런 행정국가화 현상의 문제점 하게 될 때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했을 때 두 가지 원리에 충돌한다고 보시면 돼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 다시 한번. 민주주의 기본 원리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외우고 계세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하면 외우고 계세요? 외워야 해요. 그죠? 부탁드릴게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하게 되면 1번 뭐예요? 국민주권. 두 번째, 입헌주의. 세 번째, 권력분립. 이게 먼저 딱 근본 제도로서, 원리로서 이제 기억하시고, 현실적 제도의 원리로서 대의제,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렇게.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요.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일단 국민주권. 국민주권. 두 번째, 입헌주의. 그러니까 입헌주의와 유사 개념이 뭐예요 또? 법치주의. 아시겠죠? 세 번째 뭐라고요? 권력분립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뭐 할 수밖에 없고 대의제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중앙집권적 어떤 통치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니 여러 가지 분권화시키는 형태로서의 지방자치제도. 실시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후자의 두 가지는 어떤 운영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본질적 측면에서는 제가 세 가지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고. 됐죠? 그러면 행정국가화 현상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고 했을 때 항상 보세요. 열린 답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열린 답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딱 정해놓고 접근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아시겠죠? 그러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할 때 그래요.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쓰신 분도 있고 두 가지 쓰신 분도 있고 세 가지 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많게는 두 가지예요. 많게는 두 가지. 자, 그러면 자, 행정국가의 현상은 무슨 원리와 충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먼저 권력분립부터 떠올라요. 왜? 무슨 부가 독주하니까. 행정부가 독주하니까. 자, 그래서 행정부의 강화로 통해서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 분립에 의한 다른 뭐 견제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행정부의 강화로 인해 뭐 권력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 두 번째, 행정 관료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뭐 국민으로부터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국민으로부터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갖지 못한 행정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함으로써 국민 주권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에 대해서는 뭐 투입이라고 하는 용어, 산출을 그다음에 환류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기본 사항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어떤 속성을 갖는다. 뭐예요? 요구와 지지고, 산출이라고 하는 건요, 정책 결정이다. 정책 결정의 형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투입 산출 모형을 설명을 할 때 그런 어떤 뭐 근대 국가하고 현대 국가 비교하면서 정책 결정 기구, 즉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현대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행정부가 독주하는 현상을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이 행정 국가화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관련지어 쓰면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는 무슨 원리? 권력 분립. 두 번째, 국민주권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과 행정부를 뭐 하는 것, 통제하는 것으로.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5번, 5페이지 나와 있는 3-5번은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건들면서 한번 단순하게 체크하고 가자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5번은. 자, 그래서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5번째 줄. 투입 과정의 기능이 4가지죠. 뭐 5가지로 뭐 나눌 수도 있겠고, 정치, 사회와 충원. 자, 그 다음에 이익 표출, 이익 집약, 정치적 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고, 정치 체계의 산출 과정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인데 뭐 순서는 상관없겠죠.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규칙, 판정.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건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그다음에 규칙, 판정 기능이다. 그러니까 입법 기능, 뭐 행정 기능, 집행 기능, 사법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투입 과정의 기능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정치적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정치사회의 규범과 가치, 제도 등을 학습하고 받아들여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학습 과정이랍니다. 사회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충원이라고 하는 건 선발이나 선출 과정을 통해 정치적 지위를 얻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은 정치를 둘러싸는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통 무엇에 의해서? 대중매체. 그래서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는 대중매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언론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익 표출은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위해 그들의 이익을 주장 또는 요구하는 것으로 주로 미음, 뭐예요? 이익 집단. 이익 집단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익 집약은 표출된 이익, 주장, 요구 등을 집약시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는 정당이다. 그래서 비읍에 해당하는 건 정당이다. 누가 얘기했다? 이렇게 알몬드가 얘기했다. 구조기능주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4번은 제시문 속에서 딱 나와 있네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뒤에 연도가 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근데 정치 집중만 강의 때도 이게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워낙 뭐 수능 문제에서도 반드시 1번으로 나오는 문제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좀 뭐랄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억에 해당하는 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겠습니까? 국가연상설하고 집단연상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친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장을 각각 서술하라. 그러니까 디귿은 뭐예요? 국가연상설의 한계점. 그 다음에 리을은 집단연상설의 한계점 해서 제 교재에 보면 뭐 3개씩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 개 정도로 추려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고, 가장 강추드리는 거는 디귿번. 국가현상설의 한계점 하게 되면 뭐죠?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현상 설명할 수 없다. 네, 그거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집단현상설의 약점은 국가의 특성을 지나치게 뭐한다? 간과한다. 네, 국가를 일반 사회집단과 너무나 동격으로 봐버리니까 국가의 특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약점이 있다. 됐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불안하시면 한두 개 정도 더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기본으로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재심은 나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재심은 나가 이익수단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공공정책의 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이익수단의 경쟁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공공정책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로버트 달은 폴리아키라는 개념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폭넓은 분산과 균형을 가져왔음을 해명한 바 있다. 재심은 나는 기출 문장이에요. 기출 문장이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관점의 명칭이 뭡니까? 관점의 명칭을 쓰시오.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뭐예요? 다원주의죠. 자, 뭐라고요? 다원주의. 자, 그래도 집단현상설하고 국가현상설 중에 다원주의와 관련성이 있는 건 뭐예요? 집단현상설이죠. 그러면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문장을 집단과 정부라고 하는 각각의 단어를 포함해서, 그죠? 네, 집단과 정부예요. 그러면 다원주의에서 어떤 국가의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 단어가 뭐라고요?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부죠. 이 두 단어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집단 간의 다원주의에서의 어떤 국가의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이 주도하는 거예요? 집단이 주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 간의 어떤 협상, 그죠? 타협의 결과물을 정부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죠. 수동적으로 정책으로 전환시켜주는 자, 우선적 입장, 중립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건 이거예요. 다원주의에서의 어떤 국가의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된다? 집단 간 어떤 경쟁을 통한 협상 또는 타협의 결과물을 정부는 자, 무슨적으로? 수동적으로 정책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 무슨적 역할에 치중한다? 중립적 역할에 치중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거의 지금 귀에 못이 박히셨을 텐데 다원주의에서 바라보는 국가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무슨적 역할, 수동적인 역할. 두 번째 무슨적 역할, 중립적 역할에 치중한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에 대해서 더 나올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정치학 일반론의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이거는 5번 문제를 관통하는 어떤 적절한 용어,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자, 미리 한번 보셨죠? 뭐예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교과서 표현을 뭐라고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이걸 개론서 쪽으로 이렇게 표현은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 자, 됐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용어에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좀 뭐랄까 부정적 현상이랄까, 그죠? 민주주의에 좀 이렇게 현대에 들어와서, 그죠? 입법부가 약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 대표적으로 행정부가 독주하는 행정국가 현상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쟁점을 사법부의 판결로서 해결해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정치 사법화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쟁점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답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법부는 마찬가지로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거다 아닌 거다. 아닌 거다. 됐죠? 자, 그래서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여 또는 태생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국민의 선거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떤 두 번째, 사법부의 어떤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이 국민 의사와 뭐 할 때, 그렇죠. 합치되지 않을 때, 반할 때, 또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첫 번째, 태생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선출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선출로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사법부의 결정이 태생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자, 민족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사법부의 어떤 그 판결이나 결정이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 내용이 국민의 의사와 뭐 할 때, 반할 때, 그죠? 민족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는 저하될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라. 자, 마찬가지로 공통의 행정국가 현상하고의 공통적인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정치가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의회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정치의 정상화 및 복원이에요.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화 토론, 그죠? 합의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 원리의 복원. 의회, 다시 한번, 대화, 토론, 타협 등의 민주주의 절차 원리의 복원 및 정당 정치의 발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고 했을 때 행정국가화 현상과 정치의 사법화라고 했을 때, 사법화 현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로서 접근을 하시면 더 좋겠어요.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자, 권력 아까 뭐였고요? 분립의 원칙, 그 다음에 국민주권 원리와 충돌한다. 됐죠?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현상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훼손된다라고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 공저책이나 그 책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그 교과서도 있지만 그 제가 갖고 있는 개론서에는 두 가지예요. 서울대 공자하고 그다음에 세계화 시대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 두 권인데 거기를 그 책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을 초래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그죠? 예. 이렇게 민주주의 원리로서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민주적 무슨성으로 정당성으로 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 사법부가 그죠? 사법부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결정이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측면 또는 낮아진다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요. 개론서에서. 됐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일단 그들은 선출된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국민, 의사 또는 정서와 뭐한다. 와 배치될 때. 됐죠? 그러면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또 하나의 연결 카테고리가 있죠. 됐죠? 자, 이렇게도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해결 방안, 행정국가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의회 기능의 어떤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부 뭐예요? 통제잖아요. 행정부 내부 통제 강화. 됐죠? 자, 그러면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도 첫 번째, 의회 기능 뭐예요? 강화되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의회에서 어떤 정치적 쟁점이 나타났을 때 의견을 달리하는 정당들이나 정파들이 합의를 하고 어떤 그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서로 계속 이렇게 극한의 투쟁 또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소하고 서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사법부한테 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대화나 토론, 또는 합의라고 하는 어떤 민주적 어떤 절차 원리를 복원시키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쓰자고요, 같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딱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현상들 또는 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국가의 현상도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띄엄띄엄 있는 것을 이제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는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행정국가의 현상이 어떨 때는 행정국가의 현상 쓰고 어떨 때는 정치의 사법화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제시문을 딱 보면 충분히 기억이 되죠? 그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점을 가느냐? 그 문제점의 양상들에 대해 설명하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 됐죠? 그런데 둘 다 행정부의 고위관료나 그다음에 대통령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죠? 그다음에 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의 선출직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도 전부 다 선출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권력 분립 원리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사법부의 판결 그 내용이 결정 내용이 국민의 정서에 반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놓고는 의회 기능 정상화하는 건 둘 다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부 내부에 대한 통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타협과 토론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 원리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건들다고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또는 써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충실히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정치 사상 파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